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볼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통계적으로 여러분은 지금부터 65초 안에 다른 무언가로 주의를 돌릴 것입니다. 어쩌면 19초. 이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의지력에 관한 책을 쓴 세계 최초의 심리학자도 자기 집중력을 잃었다고 고백했으니까요. 여기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영국의 저널리스트 요한 하리가 쓴 도둑맞은 집중력. 하리는 자신도 집중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3년간 전 세계를 돌며 뇌과학자, 심리학자, 기술기업 내부자 200명 이상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집중력을 훔쳐가는 12가지 구조적 원인을 밝혀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이 책이 밝혀낸 집중력 위기의 실체와 3000년 전 주역이 이미 제시하고 있던 해법을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한 아이의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요한 하리에게는 대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름은 애덤. 9살 때 애덤은 엘비스 프레슬리에 열광했습니다. 교도소 록을 따라 부르고 엘비스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달라고 졸랐습니다. 음악에 완전히 빠져들 수 있는 아이였습니다. 10년 후 애덤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15살에 학교를 중퇴했고 연락에 거의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화면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마치 스냅샷의 속도로 돌아가는 것 같았고 고요하거나 진지한 것이 닿을 수 없는 어딘가에 있었다. 영리하고 착하고 친절한 아이였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 아무것도 발판을 잡지 못하는 것 같았다. 아무것도 발판을 잡지 못한다. 하리는 이것이 애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미국 대학생 연구에서 학생들이 평균 65초마다 과제를 전환하고 집중 시간의 중간값이 19초에 불과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지력에 관한 세계 최고의 전문가인 로이 바우마이스터조차 정신이 널뛰는 것 같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리는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조차 집중력을 잃고 있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래서 그는 답을 찾기 위해 세계 곳곳에 과학자를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의지 부족이 아니라 시스템이 우리의 집중력을 구조적으로 훔쳐가고 있다는 것. 하리는 이 책에서 인상적인 장면 하나를 보여줍니다. 애덤과 함께 엘비스의 집 그레이슬랜드를 방문합니다. 그런데 정문에 도착하니 안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신 아이패드를 하나 건네받습니다. 이어폰을 끼면 기계가 지시합니다. 왼쪽으로 돌아라, 오른쪽으로 돌아라. 정글룸에 들어섰을 때 한 관광객이 아이패드 화면을 넘기며 방을 둘러봅니다. 실제 방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화면으로 봅니다. 하리가 말합니다. 고개를 돌리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요. 중간 매체 없이 직접 볼 수 있어요. 하리는 이 장면을 통해 핵심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눈앞의 것을 직접 보는 대신 화면을 통해 보는 것이 당연해졌는가? 이것이 하리가 말하는 집중력 위기의 본질입니다. 기기가 경험 자체를 대체하고 있다는 것. 그런데 주역에는 이 상태를 정확히 묘사하는 괴가 있습니다. 화산려 56번째 괴, 나그네의 괴입니다. 나그네는 한 곳에 머물지 못합니다.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그레이슬랜드의 관광객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몸은 거기 있지만 마음은 화면 속을 떠돌고 있었습니다. 주역은 이 나그네에게 중정이 이롭다고 말합니다. 떠돌아도 중심을 잊지 말라. 이것이 3000년 전의 처방입니다.
도둑맞은 집중력은 총 14장에 걸쳐 12가지 원인을 추적합니다. 수면 부족, 가공식품, 감시자본주의, ADHD, 과잉 진단까지. 하지만 하리가 1장에서 가장 먼저 꺼내는 것은 3가지 구조적 메커니즘입니다. 첫째, 속도. 덴마크 과학자 수네 레만은 세계 최초로 집단적 주의 지속 시간이 줄어들고 있음을 실증합니다. 트위터 해시태그의 수명은 3년 만에 17시간에서 12시간으로 줄었습니다. 수네는 말합니다. 깊이를 가질 시간이 없어져요. 깊이에는 시간이, 에너지가, 전념이 필요해요. 그 모든 것이 약화되고 있어요. 둘째, 전환. MIT의 얼 밀러 교수는 멀티태스킹이 거대한 망상이라고 단언합니다. 뇌는 한 번에 한 가지만 처리합니다. 과제를 전환할 때마다 전환 비용이 발생하고 한 번 끊기면 원래 과제로 돌아오는데 평균 23분이 걸립니다. 셋째, 필터링. 신경과학자 애덤 게즐리는 뇌의 주의력 필터를 나이트클럽 경비원에 비유합니다. 불필요한 자극을 걸러내는 것이 경비원의 일인데 지금 이 경비원은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앞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리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속도가 빨라지고 전환이 잦아지고 필터링이 무너졌다. 이 3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우리의 집중력이 구조적으로 도둑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흥미롭게 본 것은 하리가 현대과학으로 밝혀낸 이 3가지 문제를 주역이 이미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속도의 문제. 주역 개사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하의 움직임을 바르게 하는 것은 하나다. 10,000가지가 동시에 움직여도 바르게 관통하는 것은 오직 하나. 수네 레만이 깊이에는 시간과 전념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과 같은 통찰입니다. 하리의 과학이 무엇이 문제인가를 밝혔다면 주역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3000년 전에 이미 말한 것입니다. 전환의 문제. 주역의 간꾀는 멈춤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칠 때 그치고 갈 때 간다. 때를 놓치지 않으면 그 도가 빛난다. 멀티태스킹이라는 망상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멈출 때를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필터링의 문제. 중수감. 물이 겹겹이 밀려오는 괴입니다. 정보가 쏟아져도 빠지지 않는 방법에 대해 주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형통함을 유지하라. 바깥이 아무리 쏟아져도 안의 중심이 살아있으면 빠지지 않습니다. 하리는 문제를 진단했고 주역은 그 문제 속에서 어떻게 서 있을 것인가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서야 하는가? 하리는 에필로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집중력은 선인장처럼 보이지만 실은 난초에 가깝다. 조심해서 다루지 않으면 말라 죽는다. 주역도 같은 말을 합니다. 풍뇌익, 더함의 괴. 위가 덜어서 아래를 보태는 구조. 기업이 가져간 주의력을 우리가 되찾아야 합니다. 도둑맞은 집중력이 흥미로운 건 단순한 스마트폰 끊기, 자기개발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리는 개인의 자제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파헤치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을 묻습니다. 저는 그 답을 주역과 태극무예에서 찾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책의 2장을 다룹니다. 스키너의 비둘기와 미하이의 화가, 외적 보상에 끌려다니는 삶과 내면의 몰입으로 사는 삶. 주역의 음향으로 보면 이 두 사람의 대결은 놀라운 구조를 드러냅니다.
구독과 알림을 눌러주세요. 3000년 된 지혜로 오늘의 문제를 함께 읽겠습니다. 태극 이야기였습니다.